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42차십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파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했습니다. 네. 입문 수업을 했는데 파동의 이 길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의 길이 이게 이제 파장이라고 부르죠. 파장. 네, 람다 또는 뭐 들립자 쓰면 됩니다. 네. 네. 길이 미터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이 폭을 진폭이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초당 몇 번 진동하는가. 진동수. 진동수. 한 번 진동하는 걸리는 시간을 주기.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다. 네. 초당 3번 진동하는 애는 주기는 3분의 1초다. 네. 이거 배웠었죠. 네. 또 뭘 배웠었죠? 파동의 속도. 속도 구한식은 람다랑 진동수랑 그러니까 파장 길이랑 진동수를 곱하면 초당 간 거리가 나온다. 네. 네, 속력 구하는 공식이 중요한 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 파동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굴절의 사례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굴절 가지고 좀 2시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정의랑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매질의 특성이 달라질 때 꼭 네. 매질이 완전히 다른 매질로 달라지지 않아도 매질. 매질의 특성만 달라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기에서 물로 갈 때도 물론 매질의 특성이 달라지지만 뜨거운 공기에서 뜨거운 차가운 공기, 공기. 차가운 공기 아니면 뭐 물에서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도. 차가운- 네. 밀도가 높은 그렇죠. 물. 밀도 아니 뭐 용질의 농도 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온도도 또 뭐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또 특성이 달라집니다. 이 속력에 차이가 생기게 돼요. 파동의 속력이. 예를 들면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더 밀한, 더 단단한 매질에서 더 빨리 전달되거든요. 공기나 물보다는 딱딱한 고체에서 더 빨리 다다닥 전달됩니다. 분자들 사이에 이제 힘 전달이 더 타이트하게 돼 있으니까 더 빨리 전달됩니다. 속력이 변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속력이 변하게 되면 특성이 달라지는 그 경계면에서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왜?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온도, 뭐 밀도, 사실 뭐 온도가 밀도 차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기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제 기체 분자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 거죠. 네. 빛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밀도, 매질의 밀도, 이제 진공에서는 가장 밀도가 낮은 상태겠죠. 가장 빛이 빠른 상태가 되는 거죠. 진공에서 가다가 뭐 어떤 매질로 가든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굴절이 일어난다.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외에도 뭐 지진파 굴절이 일어나죠. 그거 굴절 연구해가지고 지진파 연구하고 땅 지각 연구하고 하잖아요. 네. 등등 모든 파동에서는 굴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굴절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을 이제 탱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볼까 하는데요. 난 또 무슨 워터파크인 줄 알았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장을 지금 묘사하느라 이제 수직선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 빛은 팽파. 지금 펜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진행 방향으로 쭉 레이저 같은 경우에 쭉 가고 있는 거겠죠.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네.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네. 꺾여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여기저기서 이제 어깨너머로 봐서 또는 뭐 공부해봐서 아실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꺾이는가? 탱크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느린 곳에 걸리면 걸린 쪽 바퀴는 잘 못 가고 다른 쪽 바퀴는 더 잘 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게 되죠. 틀어지는 거예요. 붙은 데가 네. 그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지능에 빠졌다든지를 상상을 해보면 지능 빠진 쪽이 헛도니까 잘 못 가니까 잘 가는 쪽은 왜 안 가냐 하면서 이렇게 더 많이 가는 동안 틀어지는 거죠. 오. 요렇게. 탱크로 보니까 되게 편리하네. 네네. 되게 확 이해가 가네요. 저도 사실 이거 잘 못 외우거든요. 어느 방향을 꺾이더라 이거 못 외우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서 붕 이렇게 꺾이겠지. 턱 바퀴가 걸리면 잘 못 가니까 다른 쪽 바퀴가 더 많이 가니까 틀어지겠다.
틀어지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 호수 같은데 이거 놀러 갔을 때 배 타면은 네. 이렇게 노젓는 배 타면은 네네네. 그 방향 바꾸려면 한쪽로만 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 안 접고 한쪽로만 딱 저으면. 그겁니다. 네. 카누 브레이크를 뭐 예를 들면 노를 안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음. 그러면 그쪽은 가만히 있고 다른 쪽이 가니까 틀어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틀어지는 방향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랑 좀 이렇게 그 뭐야 같이 배도 타보고 이렇게 네. 해야 될 텐데. 이성 친구랑 배를 네. 배 아니 이거 노젓는 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젓는 배죠 무슨 배? 네. 이거 큰일 날 방송이네. 어이, 아니 빨리 넘어가시죠. 나 이상하게 네. 보길래. 저희 잘못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식으로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처럼 굴절률 많이 밀한 걸수록 네 이제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방향이 이렇게 크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확 꺾이네 그냥. 드리프트를 한참 동안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꽝 다시 엑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청 느려지죠. 그러네요. 속도가 얼마나 네. 느려지냐에 딱 그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알면 어느 각도로 꺾이는지를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는 게 네. 이게 얼마나 굴절한지 이런 거 보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 반대로 이제 좀 더 빡빡한 데서 아 좋은 가면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구현이 안 되네요. 아 그렇군요. 아시네요. 뭐 뒤집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겠네요.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네 더 맞아요. 우아한 더 그냥 빨리 반대예요. 가니까. 그냥 딱 반대. 탱크가 반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반대로 진행하면 돼요. 네, 빠른 쪽 바퀴가 틀어버리니까 그렇게 네. 되겠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굴절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쓰는 이런 공통의 이제 개념들, 용어들 좀 소개를 할게요. 입사한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쪽, 입사면, 이제 꺾여 나가는 쪽을 굴절면. 그래서 입사파, 굴절파입니다. 네. 이 면에, 이 매질의 면에 법선을 그어요. 법선을 그어서 법선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기준으로 각을 잽니다. 면을 기준으로 이제 각을 재지 않고 법선을 기준으로 재요. 약속입니다. 약속. 헷갈리겠네요. 네. 잘 왜 그래야 돼요? 그냥 뭐 약속이에요. 옛날부터 정해진 약속입니다. 이게 입사하니까 입사각이죠. 네. 굴절해서 나가는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각각. 근데 뭐 재밌게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입사시켜도 같은 경로로 나간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밑에 네, 방향이 매질위에서, 반대여도 네, 방향이 반대여도 같아요. 네, 속도 차이 때문에 똑같이 꺾입니다. 속도가 지금 느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면을 보면 이제 파동이 이제 그 만드는 면, 이제 볼록한 부분, 오목한 부분이 이제 가지는 면을 이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도처럼 나오겠죠. 네, 더 느려지니까 더 촘촘한 파장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뭐 이 정도 가지고 일단은 굴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굴절 현상 때문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할 때 안쪽으로 꺾이고, 뭐 안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굴절각이 작아지는 쪽으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건 뭐 많이들 봤죠. 초등학생 때나 뭐 중학생 때 뭐 네. 뭐 실험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네. 연필 막 꺾여 꺾여 있는 보이고, 것처럼. 네, 빨대가 꺾여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원래 물체가 꺾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눈에 이제 직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위로 가던 애가 꺾여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로 가던 애가 꺾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온 경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쪽 각도에서 보이니까 연필 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은 직진한다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눈은 경험상 직진한다고 판단하기 그렇죠. 때문에. 직진한 곳에 연필 끝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더 생각보다 더 위쪽에 있네라고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꺾여 보이는 겁니다. 연필이 저렇게 보인다고 저렇게 꺾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가면 뭐 다리도 작게 보이기도 하고. 네. 손가락이 짧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서 막 굴욕샷도 나오잖아요. 다리 담그고 있으면 다리는 작아지고. 아니 물고기가 커 보이기도 하고요. 잡고 보면 작잖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물고기 물새 잡을 때 네. 각도를 좀 더 아래쪽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생각보다 더 배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네. 찍어야 사실 거기 있는 거죠. 음. 굴절의 얘 대표적인 게 이제 렌즈죠, 렌즈. 이제 네. 공기보다 유리에서 또는 뭐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아크릴에서 더 많이 속도가 느려지니까 꺾인다. 꺾이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면 모이게 할 수도 있고 퍼지게 할 수도 있죠. 이제 블록 렌즈, 오목 렌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굴절의 얘가 소리가 밤에는 땅 지면으로 이제 꺾여 내려오는 특성이 있고 낮에는 반대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면이 먼저 뜨거워지니까 공기보다 지면 부근에는 공기가 따뜻하고 그 위에는 조금 더 차갑고 하니까 소리가 이쪽에서 빠른 거죠. 이쪽에서 느리고 지면에서 빠르다 보니까 빠른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꺾여 올라가는 거죠. 나가 올라가면서 걔가 아무리 짖어도 못 듣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올라가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음공해가 이제 낮에는 좀 덜한데. 낮에는 위쪽에서 좀 시끄럽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같은 소리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밤에는 반대로 꺾입니다. 땅이 먼저 차갑게 식죠. 이 지구과학에서 배울 텐데 그렇죠. 공기는 좀 더 따뜻함을 지니고 있고 땅은 금방 식습니다. 비열이 열이 빠르고 비열 비열이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꺾이고 통통통 반사돼서 땅에 반사돼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늑대도 이제 울 거면 주로 밤에 우는 거죠. 같은 소리를 내도 같은 에너지를 써서 이제 소리를 내더라도 멀리 보낼 수- 나가는구나. 영역을 더 멀리 과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밤 시간대입니다. 밤에 왠지 시끄럽다고 느끼는 게 맞아요. 이게 느낌만이 아니군요. 맞아요. 그 속담 있잖아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딱 그겁니다. 기가 새가 기가 하늘에 듣는다. 있으니까. 네, 네. 그걸 이제 외울 때 그런 속담을 소개합니다. 네. 낮말은 위로 퍼진다. 밤말은 아래로 떨어진다. 기가 그래서 밤에 개가 짖으면 멀리까지 옆 동네 개소리도 들리고 하는 게 땅에 이제 반사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그나마 덜 손실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도시에 살아서 뭐 옆 동네 네. 소리까지는 안 들려요. 옆 동네 개소리를 들어본 친구들이 별로 없겠네요. 벽에 막혀 이미. 옆동 개소리는 들어봤겠는데 네, 음. 그렇네요. 굴절의 예로 또 신기루가 빠질 수 없죠. 이 시간이 괜찮습니다. 꽤나 신기루 땅이 뜨거운 거예요. 공기는 차가운 거예요. 여기 빨라 느려. 빛은 공기 밀도가 낮아질수록 방해를 덜 받으니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직진하는 빛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던 빛이 꺾여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서 오토바이 상이 보이니까 여기 오토바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치 거울처럼 또는 무릉덩이에 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무릉덩이처럼 보이네요. 급격히 드리프트를 해야 되겠네요. 좀. 그렇죠. 네. 많이 뜨거워야 되겠구나.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릉덩이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막에서는 뭐 물인 줄 알고. 괴담리 있잖아요. 음. 드디어 오아시스야 아니면 바다야 해서 달려가는데 안 나. 없는 거죠. 달려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다 쓰는 거거나 또 방향을 잃거나 하는 거죠. 이런 신기루도 있습니다. 오 뭐야 이건. 이건 안개 같은데. 위에 있는 게 아래에 보이는 신기루도 있고 아래에 있던 게 위에서 이제 확대돼서 저 보이는. 수평선 넘어 있는 게 보이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원래 여기 이제 집이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안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던 빛이 온도 차이 때문에 꺾여서 이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집이 보이는 거죠. 하늘에 갑자기 네. 도시가 이런 신기루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해서 신기루네요. 근데 이거 너무 사진이 잘 나왔네요. 합성인가? 뭔가 합성티가 약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흔합니다. 네. 근데 너무 선명해서 좀 믿을 수가 없네요. 하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굴절되니까 아지랑이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아니 아닌가? 근데 상이 꽤나 잘 네, 보여요. 선명하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북극에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면서 옆에 있는 빙산이 보인다거나 안 보여야 될 빙산이 이런 그 신화에도 많이 이런 사례가 남아 있어요. 하늘의 도성이 그래서 뭐 그런 전설이 있나 천국이 보다. 막 사실 천공해성 네, 뭐 천공의 라페타 랍스터 뭐 이런 거. 예, 그 걸리버 네. 여행기에 나오죠. 네. 천국의 뭐 도시가 보이는데 사실은
옆 동네가 이제 떠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걸리버의 연기. 걸리버의 걸리버의 연기에 연기 나옵니다. 조너던 스위프트의 네. 걸리버의 연기 나옵니다. 조너선. 예, 유식한 척을 하실 때 원전은 걸리버의 연기라고. 안 읽어도 읽은 척 할 수 있죠. 네. 오늘 과제는요. 요걸 채우는 겁니다.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비스듬히 지날 때 각 매질을 지나는 파동에 뭐가 달라졌길래 파동이 진행 방향이 꺾이는가? 이걸 왜 굴절이라고 하는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네. 궁금한 게 네네. 이 상대성 이론에서 그 빛의 속도는 불변한다고 하는데 네. 신기해. 여기 왜 또 달라진대? 거기 괄호 열고 진공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공에서 불변이었던 겁니까? 네네. 진공이었다면 불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매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심지어는 핵발전소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잖아요.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속에서는 빛보다 빠른 입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물 때문에 빛이 느려지니까 걔들을 그런 느려진 빛을 추월하는 입자들이 생겨요. 그런 이 전하를 띠고 있으면 특히나 걔들이 빛보다 빨리 달리는 입자니까 마치 소리의 소닉붐처럼 소리보다 빠르게 달리는 애가 소닉붐 꽝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럼 빛보다 빠르니까 빛의 충격파가 빛을 납니다. 네, 빛의 충격파가 번쩍번쩍합니까? 체렌코프 복사라고 네. 그 원자로에서 푸른 빛이 완전 건강에 완전 나빠 보이는 그런 푸른 빛이 확 납니다. The camera dives to the nuclear reactor and we can watch the thermonuclear reaction from up close. Nuclear reaction begins. During the nuclear reaction, uranium decays. As a result, a huge amount of thermal energy is released. This energy heats the water in the reactor up to 300 degrees Celsius. After that, water vapor under pressure turns the turbine, and the turbine rotates the generator that produces electricity. By the way, I'll try to explain what is Cherenkov effect in simple words. The blue glow is due to electromagnetic radiation, emitted when a charged particle such as an electron resulting from a nuclear reaction, move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그런 일도 생기죠. 그렇군요. 네. 뭔가 네. 알듯말듯합니다. 봤던 거 체렌코프 복사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 검색해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네. 아, 첨단의 빛이란 이런 빛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운 뉴 페이스인가요 이거? 네, 그러게요. 우리, 항상 얼굴은 살짝 감춰놨던 감독님께서 네, 잠깐 이제 네, 특별 원준 패널로서, 쌤의 원준 쌤 부재로 잠깐만 들어왔습니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빨리 나갈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타임 어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족해서 자 앞에 꽃이 두 가지 있죠. 이게 수국입니다. 무슨 꽃이죠? 수국입니다. 아 맞습니다. 수국입니다. 생물 선생한테 그런 걸 묻다니. 죄송합니다. 이 수국이 되게 이쁘잖아요. 꽃이 꽃 자체로도 약간 꽃다발의 느낌이 있고. 근데 이 수국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땅의 이제 pH에 따라서 토양의 pH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산성화, 그러니까 보통 토양이 산성화가 많이 돼 있죠. 보통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에서는 푸른색의 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제 염기성인 토양에서는 이제 붉은색의 이렇게 분홍색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꽃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 푸른색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완전히 pH 7이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7이면 어느 정도? 근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7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토양에는 또 여러 가지 네. 이온들이 많아갖고 워낙 많아서 다양해서 약간 그래도 염기성 쪽으로 만들어주면서 막 그러니까 꽃의 색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미로 키우는 사람들도 막 어떤 뭐 온도랑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아주 선명한 파란색이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막 글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수국인데, 이걸 오늘 한번 놓은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pH, 산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도입으로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이쁘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물에 이온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성도에라는 이제 pH를 얘기하려면 그 전에 먼저 물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용액에서의 pH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하나의 기사가 납니다. 뉴스가 어젯밤 폭우로 전봇대 근처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그래서 막 사망하는 사건이 꽤 있죠, 가끔씩.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물은 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왜 이렇게 감전 사고가 일어나느냐 물어봤더니 여자 아이가 똑똑하죠, 보니까. 빗물에 전해질이 녹아 있어서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서 감전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없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그래 없어 라고 알고 있을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순수한 물도 아주 매우 적은 양이지만 이온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되느냐? 물끼리 서로 이온화합니다.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볼 텐데, 이제 실온에서 순수한 물은 10의 9승계, 9제곱계, 그러니까 엄청 많죠. 네. 그 중에서 약 하나에서 2개 정도. 어. 매우 적은 수가 이러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는 네. 거죠. 매우 적은 수가 자체적으로 이온합니다. 안 한다고 봐도 자기들끼리 되겠네요.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 H 플러스를 다른 쪽으로 주는 이런 반응이라 합니다. 이게 H3O 플러스라고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라는 이온으로 이온화돼요. 이걸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고요. 얘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네, 저번에 하이드로늄. 배웠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식을 잘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물이 자동 이온화해. 그러니까 물에는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존재해라고 배웠죠. 방금 얘기 들었죠. 네. 근데 이들의 농도의 곱이 늘 일정합니다. 온도만 일정하면. 그래서 25도씨에서 이 둘의 이 대가로는 몰농도인데요. 대가로는 몰농도인데 배워서 전에 우리 몰농도의 곱이 항상 1 곱하기 12-14제곱으로 일정해요. 25도씨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5도씨로 고정할 겁니다. 온도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25도씨라고 고정하고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25도씨에서 이들의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아직도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수한 물에서는 요놈하고 요놈이 정확히 딱 반반, 그러니까 물끼리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 반응이 외부의 영향이 아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얘 하나 1대1로 만들어지겠죠. 무조건. 그럼 1대1로 만들어지면 25도씨에서 얘와 얘의 농도가 몇일까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네.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돼야지 되겠죠. 물론 단위는 몰농도고요. 곱하면은 이제 지수는 더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아직도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저는 이건 알았는데 네. 왜
왜 이게 치인지 몰랐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맞습니다. 배웠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이 H3O 플러스랑 OH-라는 이 두 가지 이온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했죠. 1 곱하기 10-14제곱으로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마치 뭐냐면 시소타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외부 영향이 있더라도 이들의 곱이 일정하다면 얘가 많아지면 얘는 줄어들겠죠. 반대로 얘가 많아지면 얘는 줄어들겠죠. 이런 시소타기랍니다. 왜냐? 이들의 곱은 외부의 영향이 있든 없든 항상 곱은 일정해요.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둘 다 10-7제곱, 10-7제곱 1대1이 있을 건데 그 외부에서 H3O 플러스가 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도 H3O 플러스랑 OH-의 농도의 곱은 또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맛있는 냉면이 있습니다. 냉면 항상 우리는 뭘 타죠? 식초를 한 번씩 시큼하게 예. 타죠. 네. 식초는 H3O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H 플러스가 많다는 산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아세트산이다. 원래 시간 길게 하려면 겨자 넣는다 해야 되는데. 물론. 예, 맞추기 위해서 오늘 겨자도 급하다고 약간 산성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급하다고 하시니까 식초로 일부러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자, H 플러스는 저번에 얘기하기로 물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게 H3O 플러스로 했어요. 왜냐? H 플러스는 물에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네. 얘가 분명히 물에 붙어가지고 H3O 플러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초를 타면요. 그냥 주는 결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베이결합. 베이결합. 그래서 식초를 넣으면은 H3O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OH-는 줄어듭니다. 왜냐? 이들의 곱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물에서 유지가 돼요. 저번에 가역 반응을 배우려다 말았지만 이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진짜 한쪽 농도가 높아지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반응이.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들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에 초점 맞추면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곱이 일정하다. OH-가 없어지려면 네. H 플러스가 쟤랑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H3O 플러스가 들어가면 OH-랑 만나서 물이 된다라는 게 중화 반응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OH-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H3O 플러스는 일부분은 OH- 반응하면서도 H3O 플러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들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으로 가도 되고요. 둘 다 뭐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염기성을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베이킹 소다인데요. 베이킹 소다가 이제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해서 우리 뭐 일반적으로 뭐 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 물에 녹으면 여기 뭐 식이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OH-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물에 넣으면 OH-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OH-는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H3O 플러스는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 네. 이들의 곱은 10-14제곱으로 일정하니까. 물론 25도씨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pH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시소타기 하는 거 이걸 한번 그림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이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산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산성이면 OH- 없잖아요. 분명히 산성이면 H+만 있어요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OH-가 있긴 있어요. 근데 OH- 비해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더 큰 걸 우리 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은 둘의 농도가 똑같은 걸 중성이라고 하고요. 염기성은 OH- 농도가 많은 걸 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동안 우리가 약간 좀 속고 있었던 겁니다. 저번에 동적 평형도 배운 것도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평형, 가역 반응 막 이런 것도 막 떠오르고.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25도씨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가 11-3제곱 몰 농도가 있었대요. 그 OH-는 얼마일까요? 농도가? 이들의 곱은 10-14제곱일 거니까 얘가 얼마야 되는 거냐? 10-11제곱이어야 되겠죠. 몰 농도일 거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더하기 빼기니까. 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pH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pH는 이제 뭐 파워 오브 하이드로 그래요? 예. 파워였어요? 파워라고 합니다. 세기. 펀 줄 알았는데. 세기.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큼 되느냐.
라고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큼 되느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용액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H+라는 건 얘랑 동일하다고 했죠. H3O+가 얼마큼 있느냐에 대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기로 이 H3O+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막 몰롱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사용 로그를 씁니다. 씌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중성일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롱도가 있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 보면 pH가 몇이 나오느냐?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에서 우리는 pH가 7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상용 로그 씌운다는 거. 그래서 요놈의 이게 바로 pH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pH가 있으면 pOH도 있겠죠. 근데 pOH는 잘 안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H가 더 익숙하죠. 근데 이둘 사이의 관계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 H3O+ 알고 있으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면 곱하면 심하니까 마이너스 14니까 그럼 요놈만 마이너스 로고 씌워주면 그게 바로 pOH입니다. 근데 이들 관계가 되게 쉬워요. 이들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기 때문에 pH랑 pOH의 합이 항상 14예요. 로그 값 씌워진 거니까. 로그 값이 씌워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H가 7일 때 pOH도 7인 거예요. 이게 중성인 거죠. 네. 25도씨에서 항상 25도씨라는 것도 그래서 중성이 pH가 7이고 7이 중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pH 한 이 정도면 나름 강산이라고 생각하죠. 염산 같은 경우가 보통 pH인데 뭐 염산도 일정한 농도일 때의 pH가 2인 거지 더 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H가 낮을 때 산성도가 더 세다, 산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pH가 작으면 오히려 몰농도는 커지는 거예요. 10-1제곱이 10-2제곱보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분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pH가 커지면 염기성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대로 얘기하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커지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관계로 pOH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주면 이 표만 잘 보시면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이게 로그라 갖고 그 pH 7하고 pH 4하고 농도가 1000배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각각의 뭐 H3O+의 농도가 10배로 증가한다? 그럼 pH는 1만 증가하는 거죠. 100배로 증가한다? pH는 2밖에 증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pH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에요. 2나 차이 나는 거예요. 2라는 거는 100배니까. 로우 값이 상용 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지수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pH 4가 10,000분의 1 정도의 농도인데 그러니까 pH 2는 100분의 1 정도의 농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pH 4 차이 난다는 건 10,000배 차이 나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pH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들 보는 건데 보통 깨끗한 비도 pH가 중성이 아니에요. 네, 약간 산성입니다. 얘보다 더 작은 걸 산성이라고 산성비. 그 산성비는 그러니까 쟤보다 더 산성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황산이나 질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탄산, 그러니까 공기 중에 항상 CO2가 있기 때문에 탄산의 한 pH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비물도 약간 산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대부분이 다 산성이에요. 먹는 음료라든지 먹는 것 대부분 다 산성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이 좀 이제 염기성이 많죠. 보면은 표백제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에 보면 비눗물도 들어있겠죠. 제산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가끔씩 먹죠. 왜냐면 위에 산이 너무 많을 때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을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염기성 먹을 때 강염기 먹으면 안 되겠죠. 약염기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기에 보면 색이 다양하죠. 이 색이 이제 지시약들의 색을 나타낸 거긴 한데요. 밑에 지시약 이건 아마 우리 친구들이 배웠을 거예요. 다 중학교 때 배우고 했을 거니까 한번 외우시고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레인, 뭐 메티오렌지, BT비용에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혀 안 외워질 것 같아. 아 그런가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러 번 쓰다 보면 외워지고요. BTB 같은 경우는 중성이 초록색인데 노란색과 파란색 섞은 색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pH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지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거든요. 이건 풀고는 마치겠습니다. 자, 25도씨에서 하수구 세척액의 OH-가 12-10제곱 몰롱도래요. 그럼 pH와 pOH 얼마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보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KW라는 물의 자동, 이거 이제 그 워터죠, 워터. KW라 해가지고 물의 자동 이온화 산수, 뭐 물의 이온화 산수라고 하는데 요 놈이 항상 10 곱하기 11 곱하기 10-14제곱으로 일정하다고 했었죠. 요 놈을 통해서 OH-가 10제곱이야. 그러면은 H3O 플러스가 10-4제곱 몰롱도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pH는 4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가 이거야? OH-의 농도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굴 붙여. 그러면 pOH가 나와. pOH가 10이 나오죠. 근데 pH랑 pOH 더하면 14야. 그러니까 pH는 4일 거야 라고 가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면 되겠습니다. 산성이네요, 저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산성이 아니죠. 네? 염기성이죠. 아, 그런가요? pH 4 아니었나요? 아니 pOH pH 4. 제가 잘못 말했네요. pOH가 4.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반대. 반대로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pOH가 10이죠. 네. pOH가 10인 것은 상당히 염기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pH가 작을수록 산성인 거고 pH가 클수록 염기성인 거고 pOH는 그걸 반대예요. pOH가 그러니까 산성. 작을수록 pOH가 작을수록 염기성. 염기성. 그 다음에 pH가 pOH가 그러네요. 예, 7 이거 뭐지? 문제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했네요. 산성 세척인가 봐요. 맞습니다. 염기성. 산성 세척인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세척액 염기성이 염기성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세척액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뚫어뻥. 뚫어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수도가 머리카락 같은 걸 막히니까 머리카락 염기성. 단백질 녹이려고 염기성을 쓰는데 맞습니다. 얘는 좀 뭔가 이렇게 뭐 금속으로 막혔나 보네. 이게 잘못 만들어진 세척인 것 같아요. 아니, 금속으로 막혀 있으면은 그 금속 떨어져야 그렇죠.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금속으로 막혀 있는 가정집 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염기성으로 먼저 뚫은 다음에도 약간 찌꺼기들 같은 경우는 또 산성에 녹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는 산성 염기성이 잘 녹긴 하는데 단백질이 많으니까 지방질도 있고요. 근데 산성에 또한 반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용도가. 그 때로는 약간 그 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그 금속들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기름때 때문이 아니라 금속 자체가 관이 좁아진 경우가 있어요. 감독님이 실제 제품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넣어주세요. 진실을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산성이긴 하네요. 여기 문제는. 네.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은 커피는 보통 산성이거든요. 블랙 커피가 pH가 5랍니다. 그러면 각각의 농도는 커피가 산미라고 신선한 커피가 신맛.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맛을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맛이 나야 제대로 된 커피죠. 맞습니다. 저도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신맛 없는 쪽에 그 원두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원두는 신맛이 좀 많고. 제대로 된 거는 신맛을 즐겨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산미를 즐기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드시잖아요. 나 이 고급이야. 그래. 고급이시죠. 얼굴이 저급하다고 입맛도 저급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잘 드시겠다는 뭐 이것도 한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pH가 알고 보면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pH, pOH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이제 25도씨라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고정해놨잖아요. 근데 심화되면은 25도씨가 아닌 다른 온도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배울 수 있겠죠. 그거는 다른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나옵니까? 온라인 쌍방향 때 알려주겠습니다. 아시지만 선생님들은 궁금해.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여쭤보시고. 궁금하면 500원 막 이런 거 아니겠죠?
더 비싸게 받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야, 재밌는 거 알았다. 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생태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렇죠? 또 생물이 환경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왔는가 이거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생물끼리 배웠는데 먼저 예.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개체군의 특성하고 개체군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네네네. 같이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개체군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들의 모임. 그렇죠. 법리 활자에서 개체군들이 모인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집의 특성,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 길어갖고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은 뒤로 뺐어요.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뺐습니다. 네. 자, 먼저 군집이 또 종류가 있어요. 군집의 종류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군집이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숲. 나무가 있으면 숲이, 나무가 대부분이면 이렇게 숲입니다.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혹시 한자로 아세요? 네. 예, 역시 그 예, 나무 세 개. 나무 세 개. 나무 세 그쵸. 개. 그렇죠. 네. 삼림, 숲 삼자에다 숲림자예요. 나무 목자만 5개입니다. 네. 예. 나무 목자만 5개입니다. 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삼림. 나무 목자만 5개인가요? 예. 그럼 나무 5개 있으면 숲인가요? 한자로는 그렇죠. 한자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나무가 많으면 이제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온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군집이 바로 이 삼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면 자연하면 이렇게 숲이 생각나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비가 좀 적게 내린다, 그럼 나무가 자라기에는 좀 물이 모자르고요. 풀들은 자랄 수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초원이라고 합니다. 초원. 사바나. 예, 사바나.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하고요. 온대 초원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툰드라는 저쪽 아니에요? 되게 툰드라는 추운 지방. 툰드라인데. 툰드라는 한대 지방이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네, 이유 네. 있는데 이런 초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풀로 돼 있으면은 그 초원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게 더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막이 사막? 되죠. 이제 식물이 거의 못 자라고 예,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예 물이 많은 데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갯벌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물 속에 사는 애들이 또 많이 살죠. 물고기라든가 이런 데도 살죠. 그래서 수생군집 이런 정도로 더 자세히 생태학자들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숲이냐, 아니면 비가 좀 적게 오면 초원이냐, 비가 아예 적게 오면 사막이냐, 그렇죠? 또 이렇게 물이 많으면 바다나 강에는 이제 수생군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 각각 다른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종류를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중요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생태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군집에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러니까 군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군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내리냐, 그러니까 기후가 습하냐, 비가 많이 오느냐, 비가 적게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거든요. 또는 또 기온이 높으냐, 기온 낮으냐, 열대 지방, 한대 지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네. 아직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익숙치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초보티를 내주시는 패널 초보티를. 쇼 패널 감독님. 이번까지 자꾸만 얼굴 사라지세요. 미치겠네.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게 이게 좀 경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경향성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수직 분포로 나누기도 하고요. 높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수직 분포. 산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그 수학여행을 가면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올라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아무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겠죠. 수학여행 못 가서 이 한라산 못 본 게 아쉬운데 한라산 보면 이게 쫙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 저기 중간쯤 되는. 그 정도 아닌가요? 네, 산에 있는 데는 네. 산에 있는 학교는 보통 이제 땅값이 싼 데 짓기 때문에 학교들이 네,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게 되니까 좀 높은 데 있게 되니까. 낙엽 활용술인가. 예. 우리 되게 침엽수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아 근데 이거 우리나라의 그 네. 침엽수가 많은 거는요 일부러 심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한국 사람이 아. 그 소나무를 좋아해요.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예. 약간.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냉대 지방이 많이 속해 있어갖고 뭐 냉대는 없다고 지리에서 냉대 이제 뭐 아열대 부분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냉대 지방이 많이 속해 있어갖고 침엽수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진행되고 그래서 보통은 화렵수 숲이 진행되죠. 어쨌든 이게 올라갈수록 이게 추워지잖아요. 네.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는 낙엽이 안 떨어지는 상록 사시사철 푸르다 이거죠. 상록 화렴수림이 이제 펼쳐지는데 제주도만 그렇겠죠. 우리나라 뭐 중부지방 같은 데는 이게 낙엽이 떨어지니까 아래쪽에도. 그 조금 올라가면 이제 날씨가 좀 겨울에 추워지니까 가을 겨울에 추워지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 화렵수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제는 화렵수가 이제 추워서 못 자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침엽수가 나타나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추워갖고 이제 큰 나무가 못 자라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관목, 관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무를 보통 이제 교목 좀 이따 층상구조에서 나오긴 하는데 교목, 관목, 초본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초본은 풀이고 관목은 좀 키가 작은 나무들. 여러분들 개나리 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인데도 바로 가지가 나오는 그런 애들을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좀 키가 작은 나무들. 그래서 개나리나 회양목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회양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목 키가 작은 나무들. 그리고 제주도 올라가시면은 한 1,500m 정도 지나가면요 풍경이 완전 달라져요. 그냥 거의 막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없어지고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그냥 우리나라 흔히 볼 수 있는 숲 같은데 그 한 1,500m 넘어가면요 쫙 이렇게 키 작은 나무라든가 풀밭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서요. 제주도 가시면은 한라산 힘드니까 안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한라산. 굉장히 멋진 산입니다. 그게 높아서 이게 가는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뭐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수직 분포로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그 군집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 분포. 그래서 위도가 위로 올라가면은 위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한대 이런 거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대, 냉대, 뭐 온대, 열대 이렇게 되는 거죠. 위도를. 근데 이제 위도가 같아도 같은 열대라도 좀 비가 안 내리는 가려지면 아 그러네. 잠깐만요. 네, 안 되겠습니다. 좀 가리면 어때요? 네, 좀 가리면 어때요? 예. 이 같은 열대 지방이라도 좀 건조한 데가 있고 좀 습한 데가 있거든요. 습한 데서는 열대 우림 나타나고요. 열대 우림. 예, 건조하면 이제 초원 나타나고요. 더 건조하면 이제 사막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온대 지방도 사막 있거든요. 온대 사막.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온대 사막 있고 온대 초원 있고요. 그리고 온대에서도 이제 좀 강수량이 충분하면 온대 숲이 나타나고요. 냉대에는 이제 주로 침엽수림이 나타납니다. 이 침엽수는 좀 물이 좀 적어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너무 추우면 이제 침엽수도 못 자라면 이제 툰드라 이런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 그냥 지구에서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도에 따라서 그 위도 높은 지방은 여기 툰드라, 뭐 냉대, 온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분포는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는 거고 수직 분포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산 올라가면서 기온이 바뀌니까 그렇게 군집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군집 생태 분포가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자, 벌써 마지막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군집의 층상 구조. 네. 10분 컷이라고 제가 여기서 또 한 10분 또 말하면 또 10분 되는 거죠. 참아주시면. 예. 숲이 이제 나무 숲이 있으면요, 요게 또 층상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풀이 있잖아요. 풀이 키가 제일 작은 게 풀이잖아요. 그렇죠? 풀 초본층 풀 그렇죠? 요게 특징이라. 여러분 아시는 풀이에요. 그냥 풀을 우리가 초본이라 그래요. 풀 초자 써갖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키가 큰 거 개나리나 회양목 같은 거. 아까 관목. 전에 말씀하셨던 관목. 그렇죠. 관목.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관목. 자, 그다음에 이제 교목인데요. 교목도 이제 좀 키가 한 뭐 8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교목하고 뭐 교목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교목이 이제 제일 큰 거죠. 자, 위로 갈수록 뭐가 차이가 나냐? 이게 층산 구조에서 위로 갈수록 또 아래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땅에서 가까운 이제 지표층이 있고요. 땅 속으로 아예 들어가면 지중층도 있어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식물 지중층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는 못 살겠지만은 식물 뿌리 같은 건 있겠죠. 근데 균류라든가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 살고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식물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위로 갈수록 햇빛이 받는데 유리합니다. 햇빛이 위를 보잖아요. 근데 네. 식물이 또 광합성하는 데는 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데로 갈수록 빛을 받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위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아래로 들어갈수록 빛이 약해지죠. 네. 자, 그러니까 밑에일수록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음지식물이랑 음엽이랑 예, 양지식물 이렇게 양엽. 네. 배웠는데,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키가 작을수록 음지식물이요. 그렇죠. 음식물. 음지식물이 좀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나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이제 어두운 빛에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풀들은 아주 이렇게 강한 빛에 사는 풀들은 별로 없어요. 풀들은 좀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난초 같은 거 집에서 키울 때 그렇게 햇빛을 강하게 줄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빛이 강하면 얘들은 죽잖아요. 물 말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제 빛을 받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키가 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키가 큰 애들이 있고 또 작은 애들은 그냥 작은 대로 적은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배웠는데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군집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그렇죠. 왜냐면 셀 수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사니까요. 다른 종의 생물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 간에 다른 종들끼리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런 상호관계가 되게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태계 자원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거든요. 관계.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래서 다른 종의 생물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듣기 좋았죠? 그러니까 뭔가 예. 다음 주엔 되게 길어질 것 같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예. 길어도 좋습니다. 네. 재밌어가지고. 대신 짧으니까요. 지난번에 시험 기간에 못 본 거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